안녕하세요. 독서계절입니다. 요즘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햇살이 너무 따뜻해서 정말 이제 봄이 왔구나 느낄 때가 많거든요. 오늘도 출근하기 전에 이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데요. 출근할 때마다 봄 햇살도 따뜻하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도 들려서 늘 좀 행복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2월에 읽은 책 7권과 읽고 있는 책 1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더가 출발했습니다는 청년들이 더 많이 죽었다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산재 사고는 제조업이나 건설업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18세에서 24세까지 청년들의 산재 사망 1위가 압도적으로 사업장의 교통사고임을 이상하게 여긴 뉴스타파의 강혜인 기자, 프레시안의 허한주 기자가 산업재해 현황 전반을 검토하고 취재해서 엮은 책입니다. 배달비 3,000원만 되면 커피부터 식자재까지 배달 안 되는 게 없는 시대인데요. 편리한 뒤에 숨어있는 배달 라이더들의 불공정한 고용관계를 파헤치는 글입니다. 책에 보면 16세 된 라이더가 오토바이 배달 사고로 사망했는데 특수고용직 1인 사업자라 고용관계에 있는 배달앱은 전혀 책임이 없다는 얘기를 들은 아버지가 분개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16세 청소년을 자영업 사장님이라고 대하는 이 사회가 과연 정상적인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19 이후 배달 시장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작 자영업자들은 배달앱 가맹비까지 더해져서 더 많은 착취적 구조에 놓이게 되고요. 라이더들은 특수고용직 1인 사업자라는 이유로 4대 보험도 안 되고 휴일수당, 초과 근무수당도 없이 일의 책임은 온전히 개인이 지면서 열악한 노동시장에 놓이게 됐다고 하는데요. 결국 배달시장 역시 자본을 가진 배달 앱만 돈을 버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1인 사업자라는 이유로 배달앱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오로지 일에 대한 성과만 지급하면서 별점제도나 배달 시간 등을 통제를 하고 있는데요. 18년도 서울에서 큰 홍수가 난 적이 있는데 쿠팡 배달앱에서 홍수가 난 그날 배달하는 라이더들에게는 배달 한 건당 추가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안내를 해서 엄청난 비판을 받은 적도 있고요. 배달콜을 받지 않거나 배달이 지연되는 라이더에게는 콜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통제하고 관리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비자에게는 편리함을 제공하는 플랫폼 노동시장이 알고 보면 1차, 2차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이들에게 사장이라는 허울을 씌우고 그동안 어렵게 이뤄낸 노동법, 사회보장법을 다 무용지물로 만들고 대신 질 낮은 일자리만 양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 무척 화가 났습니다. 바라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는데요. 플랫폼 노동시장 역시 그런 세상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독서를 통해 지식을 쌓고 마음의 양식을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미처 몰랐던 세상의 불합리한 구조를 직시하는 것도 좋은 독서 방법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MZ세대 분들도 많이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기득권의 자리에 있는 기성세대 분들도 많이 읽어보면 너무 좋은 책일 것 같습니다. 정말 강력 추천하는 책 라이더가 출발했습니다 였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은유의 글쓰기 상담소입니다. 이 책은 글쓰기에 대한 자습서 같은 책인데요. 혼자 글쓰기가 주저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글쓰기 슬럼프가 온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떤 글감으로 글을 쓰면 좋을지, 글을 잘 쓰기 위해서 피해야 할 비유나 혐오 단어, 동사나 형용사, 계속 쓰는 사람으로 남아있기 위해서 삶에 대한 어떤 태도를 지녀야 되는지 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유튜브를 시작한 지 이제 3개월 정도 됐는데 구독자 수도 많지 않고 조회수도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글쓰기에 대한 책인데 저는 초보 유튜브로서 어떤 태도로 임해야 되는지, 어떤 내용을 기획하면 좋을지, 조회수가 늘지 않더라도 초심을 지키면서 꾸준히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면 좋을지 등 힘이 되고 좀 위로가 되는 책이었습니다. 글쓰기가 내 최상의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것을 보여주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은유 작가님의 말에서 내가 만든 영상이 과연 구독자분들이 보고 싶어 하는 영상일까? 초조함과 부담감이 많이 생겼었는데요. 아직 최상의 컨텐츠를 만들지는 못하지만 늘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겠다라는 용기를 내게 되기도 했어요.
은유 작가님은 2012년 올드걸의 시집을 시작으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10권이 넘는 책을 출간했는데요. 10년 이상 글 쓰는 사람으로 살면서 받았던 글쓰기에 대한 질문 등을 48가지 이야기로 정리해서 구어체로 편하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요즘은 온라인에 글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고 또 실제로 브런치에 글을 올리다가 책을 출간한 작가님들도 계시잖아요. 읽는 사람으로 머물 게 아니라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은 자주 하지만 솔직히 지금 일상에 쓰는 시간까지 포함시킬 수 있을까? 내가 쓰고 싶은 얘기가 있나? 내 글을 과연 다른 사람들이 재미있게 읽어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은유 작가님은 책의 서문에서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나오는 인간 정신의 선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낙타는 의심 없이 주어진 짐을 지고 가는 수동의 정신을, 사자는 너는 마땅히 해야 한다는 명령을 거부하고 나는 하고자 한다라고 선언하는 부정의 정신을, 어린아이는 스스로 굴러가는 수레바퀴, 기쁨, 긍정의 정신을 상징한다. 은유 작가님은 오히려 낙타 같은 모성으로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도 아이를 밥 먹여서 등교시키기 위해 일어나야 하는 엄마의 마음으로 글쓰기를 더 잘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엄마로 살면서 길러진 낙타의 근면함과 수동성이 오히려 계속 쓰는 사람으로 남아있게 했다는 말이 마음에 와 닿았는데요. 저도 밥이라는 마감을 20년을 해왔으니 나도 글을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용기를 내게 한 책입니다. 글쓰기 상담소는 글쓰기를 시작하려는 분들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시작하면서 뜻대로 되지 않아 좌절하거나 포기하고 싶으신 분들이 읽어봐도 너무 좋은 책인데요. 하얀 백지를 글쓰기로 천천히 채워나가는 것처럼 내 삶 역시 천천히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다해 채워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책, 은유의 글쓰기 상담소였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제이슨 히겔의 적을수록 풍요롭다입니다. 이 책은 지난번 영상에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려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기후위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한동안 대중들에게 주목을 많이 받았던 아이디어가 있는데요. 바로 복사량 관리입니다. 복사량 관리는 제트기 편대를 사용해서 성층권에 에어로졸을 주입하면 지구 주위에 거대한 베일이 형성되어 햇빛을 반사해서 지구를 식힌다는 아이디어인데요. 이 방법은 비교적 저렴하고 쉬운 편이라 많은 과학자들에게 관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방법이 오존층에 구멍을 내고 작물 수확량을 감소시킬 정도로 강압성을 늦추고 강우 패턴과 기상 시스템을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변화시켜 훨씬 더 큰 기후재앙을 부를 수 있고요. 에어로졸이 성층권에 오래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제트기 편대가 계속 투입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국제불평등연구소 소장이자 환경과학기술연구소 교수인 제이슨 히겔은 기술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데요.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만이 우리 경제의 유일한 해법이라는 편견을 버리고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생태학적 경제체제로 전환하자고 주장합니다. 우리 인간종은 인간을 제외한 모두 비물질을 착취하고 파괴하면서 이만큼 성장해 왔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과연 생태 중심적인 경제체제로의 전환이 가능할까 의문이 들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지금 사는 방식을 고수하고 계속 성장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만 강요한다면 6차 대멸종을 맞아 인류는 멸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원전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어떤 가치를 중점에 두고 살아가야 할지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준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좋은 독서 경험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류하운 최현우 작가님의 작고 단순한 삶의 진심입니다. 이 책은 자주 가는 독립서점에 큐레이션 되어 있어서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사지 않았던 책인데요. 도서관에 있길래 대여해서 보게 됐어요. 요즘 유튜브만 봐도 미니멀 라이프 관련 영상이 아주 많은데요. 소중한 것만 남기고 불필요한 건 버리자고 하는데 저도 그런 삶을 동경하지만 현실에서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일단 20살 된 아들이랑 고1 딸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미니멀 라이프를 강요할 수 없고요. 생각보다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물건들이 많아서 뽕이 뽕고 초월이 집만 한가득입니다. 책 읽기를 좋아하는 건지 책의 물성을 좋아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책 사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요.
하지만 류하윤, 이현우 작가님은 작고 단순한 삶을 실천하면서 사는데요. 동해시의 팔평 원룸에서 정말 필요한 것만 남기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무작정 떠난 여행에서 북 바인딩을 알게 되면서 북 바인딩을 만들어 파는 삶을 살고요. 유튜버를 하고 싶다는 마음에 유튜브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작고 단순한 삶은 진심입니다는 연인이었다가 지금은 부부가 된 류하윤, 최현우 작가님이 한 챕터씩 글을 나눠 쓰면서 어떤 가치관과 태도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편하게 얘기하는 책입니다. 가볍게 읽기 시작했다가 좋은 문장도 많고 삶에 대한 지혜도 배울 수 있었던 책이에요. 단독주택에서 8평 원룸으로 이사할 때 개인 공간이 없으면 너무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유하윤 작가님이 오전에 책상을 사용하고 늦게 자는 최현우 작가님이 오후에 책상을 사용하면서 나름 개인 공간을 지켜내요. 남들이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소박하게 사는 모습이 너무 부러웠던 책이고요. 반려자를 선택할 때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 책입니다. 그 여자는 관계에서 여성의 역할을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 여자가 폭력을 당하거나 처벌을 받는 것은 훈육이 안 됐거나 행동 거지가 바르지 않아서야. 폭력은 보통 어느 한쪽의 문제가 아니야. 권력은 남자들이 계속되는 모욕과 무력함에 맞서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 중 하나야. 이 문장만 보면 1800년대 후반이나 1900년대 초반에나 나올 법한 얘기 같잖아요. 그런데 21세기 레드필이라는 여성 반페미니스트 집단의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라고 합니다. 지난 몇 년간 반페미니즘적 사고가 다수의 밀레니얼 세대에게 파고들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역시 여자 연예인이 페미니즘적 성격의 책을 들고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는 이유로 페미니스트라고 규정당해 비난받는 사례가 있었죠. 반극단주의 단체에서 일하는 1991년생 정치학자 율리아 에브너는 신분을 위장해서 극단주의 단체 10곳을 단입 취재를 했는데요. 이슬람 지하디스트, 기독교 근본주의자, 백인 민족주의자, 가격한 여성 혐오 단체까지 이런 단체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사로잡는지, 모집 후 어떻게 세뇌시키는지, 인터넷의 발달로 극단주의 단체들이 온라인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이용하는지, SNS를 통해 국제적인 중심지를 만들어서 전 세계로 확장시키는지 등에 대해서 파헤칩니다. 잔입 취재 과정을 보면 스릴러 소설을 읽는 것처럼 흥미진진한데요. 픽션이 아니라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섬뜩해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런 단체들이 사실이 아닌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극단주의적 사고를 주입하는 게 아니라 한 개인이 직접 행동하게 만든다는 건데요. 2019년 3월 비서방 이민에 반대하기 위해서 호주인인 브렌턴 테런트가 이슬람 사원에서 51명을 살해했고요. 2019년 8월 커뮤니티에 인종 분리를 촉구하는 글을 썼던 미국인 페브리 쿠르어시스가 월마트에서 총기를 난사해 21명을 사망케 하기도 합니다. 세월호 유가족의 농성장 앞에서 피자를 시켜 먹던 일본 회원들 역시 극단주의적 사고의 영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율리아 에브너는 극단주의자에게 이용당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정보 획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판단력을 키우는 것은 오로지 정확한 정보를 구별해내는 방법밖에 없다고요. 세계는 지금 극단주의 커뮤니티들과 온라인 전쟁 중입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같은 주류 소셜미디어 기업이 엄격하게 혐오 표현 금지 조치를 취하자 극단주의자들은 다른 플랫폼으로 옮기거나 대체 채널 등 대안 태클을 통해서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에 극단주의자가 되는 특정 계급이나 인종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극단주의자들에게 세뇌되고 이용당할 수 있는데요.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중심을 잡고 싶다 하시는 구독자분들은 꼭 한낮의 어둠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김지승 작가님의 짐승일기입니다. 이 책은 비영리단체에서 매체 기획자로 일하는 김지승 작가님이 갑작스럽게 질병에 걸려 투병하던 기간 동안 문학돈 등 연재
어떤 일기 형식의 글을 모은 에세이인데요. 요일별로 챕터가 나눠져 있는 독특한 구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성적 글쓰기와 여성 노인 선사에 관한 글쓰기를 주로 하던 저자는 돌봄을 주는 입장에서 돌봄을 받는 입장으로 입장 변화를 맞게 되는데요. 위치와 관계의 변화, 몸의 자율성 상실, 돌봄을 주는 친구들에 대한 미안함 등 우울한 정서가 글 전체에 퍼져 있어서 책을 읽는 내내 물속에 가라앉아 있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첫 번째 일기에서 저자는 항암 후유증으로 오는 갱년기 증상이지만 갱년기는 아니라는 의사의 말에 이름을 갖지 못하는 증상 같은 시간에 나는 뭐라고 불러야 되나라고 하는데요. 이런 정서가 책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감정적으로 폭발할 것 같은데 폭발하지 않고 덤덤히 참아내지만 가슴 속에 슬픔, 울분 등이 가득 차 있어서 톡 건들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서 읽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던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희망에 대한 끈을 놓지 않는데요. 키우는 고양이 사샤의 발은 노루궁뎅이 버섯 같다는 비유나 샤샤와 저자 사이의 믿음은 딱딱하지 않고 보송보송하다 같은 표현에서 슬쩍 웃게 되고요. 웃음으로 끝나는 기억은 안심할 수 있어서 웃다가 아프고 농담을 주고받다가 슬픈 게 싫어서 거기에서 기억이 끊어지는 게 싫어서 꽃을 산다거나 샤샤를 오래 끌어안거나 웃음으로 끝나는 기억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문장에서 오히려 건강한 제가 더 위로를 받게 되기도 했습니다. 사회에서 원하는 아픈 몸의 이미지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 투쟁하는 저자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공감 가는 문장이 너무 많아서 문장 하나하나를 느끼면서 천천히 오래 다시 읽어야겠다고 다짐하게 된 책이에요. 지금의 나로서는 도저히 가다울 수 없을 것 같은 감정이라 설명이 많이 미흡한데요. 많은 구독자분들도 이 감정을 직접 책을 통해 많이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월에 읽은 책 소개 영상에서 장강면 작가님 책은 신간이 나올 때까지 당분간 쉬어간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2월에 신간이 이렇게 2권이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장강명 작가님 책을 읽고 있는데요. 위고 출판사의 아무튼 시리즈인 아무튼 현수동가 소설가라는 이상한 직업입니다. 저는 밥 먹을 때 좀 가벼운 책을 읽는 편인데요. 아무튼 현수동은 밥 먹으면서 읽기 시작했는데 첫 챕터 제목이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은 어떤 동네에 살고 싶었던 걸까거든요. 한두 장 읽다가 이 책은 밥 먹을 때 읽는 책이 아니구나 싶어서 바로 접고 집중 잘 되는 시간에 정자세로 앉아서 읽었는데요. 이래서 내가 장강면 작가님을 좋아하는구나를 완전 느끼게 해준 책입니다. 장강면 작가님은 전체주의 사회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편인데요. 정치범 수용소가 있는 국가는 어떤 이념을 지녔든 잘못됐다라고 판단합니다. 역사는 레닌을 위대한 혁명가라고 기억하지만 레닌 역시 스탈린 못지않은 냉혹한 독재자인데요. 레닌이 설계한 사회에는 소련 국민이라는 덩어리는 보이지만 살아있는 개인의 표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레닌 스스로가 어떤 동네에서 살고 싶었는지에 대해서 고민 없이 사회를 건설한 게 아닐까라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해요. 현수동은 그동안 작가님의 작품에서 많이 등장했던 가상의 동네인데요. 산자들이라는 단편집에서 현수동 빵집 삼국지라고 제목에 현수동이 들어간 적도 있고 최근에 읽은 제수사에서 마지막 클라이막스 장면에서 현수동이 나오는데 한 번도 현수동이라는 지명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장강면 작가님은 현수동은 실존하지 않지만 생각만 해도 좋은 설레는 대상이라고 합니다. 작가님이 상상하는 현수동의 모습을 보면서 이래서 내가 장강면 작가님을 정말 좋아하는구나를 많이 느꼈는데요. 아름다운 자연이 근처에 있고 산책로가 있고 자전거를 타기 좋고 개들과 개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좀 있고 도서관이 있는 마을이라는 게 제가 동해시를 선택한 이유와 같고요. 103페이지의 현수동의 라이프 스타일은 저 속인다라는 문장이 나오는데요. 너무 공감되는 문장이라서 좀 소개해드릴게요. 근본적으로는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야 한다. 이 장에서 말하는 현수동 라이프 스타일의 특징은 저속이다. 그 속도에 의해 현수동 사람들의 생활권 규모와 도시 구조가 결정된다.
나는 저속 자체는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믿는다. 20세기 이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 문제는 저속이 아니라 감속이다. 현대 문명의 콘셉트가 가속이기에 많은 현대인에게 생활 방식을 저속으로 바꾸자는 제안은 낭만적인 헛소리로 들린다. 지금 우리에게 가속은 부의, 경쟁, 성공과 동의어다. 더 빨리 달리는 자, 더 빨리 목적지에 이르는 사람이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다. 우리는 그런 세계관에 푹 젖어 있고 실제로 세계 주요 도시에서 사람들이 걷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많은 깨달음을 주는 문장이죠. 저속으로 사는 삶이 불가능하게 느껴지지만 20세기 이전의 사람들은 대부분 저속으로 살았다고 하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제이슨 히겔의 적을수록 풍요롭다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호혜적 경제체제와도 잘 맞지 않나 싶어요. 장강명 작가님은 책 뒷표지에서 어떤 동네에서 살면 좋을지 상상하다 보면 그런 동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게 된다고 합니다.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제일 공감도 많이 하고 마음이 편안해진 책 같아요. 많은 구독자분들이 꼭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설가라는 이상한 직업은 지금 아직 읽고 있는데요. 한 177페이지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2월이 며칠 남아서 이달 안에 읽을 것 같기는 하지만 영상을 미리 촬영하게 돼서 소개는 다음 달에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 글쓰기라는 이상한 직업이라는 책 자체가 정말 장강명 작가님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글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됐는데요. 소설가라는 사람들이 외로움을 되게 많이 탄대요. 근데 외로움을 많이 타다 보니까 혼자 하는 생각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남들에 대해서 좀 비판적 사고도 많이 갖게 되고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비난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책을 읽으면서 소설가라고 생각하는 직업이 하나의 좀 이상적인 지식인? 뭐 그런 느낌보다도 하나의 노동자, 직업인으로서의 이제 태도, 마음가짐 이런 게 느껴져서 너무 좋았었고요. 장강명 작가님은 이제 문학 동인지를 만들 계획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월급 40일주의 사회적 글쓰기를 하시는 이제 작가님들과 뜻을 모아서 솔로지를 내는 일부터 시작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너무 기대가 돼서 빨리 그 결과물을 만나게 되면 너무 좋지 않을까 좀 마음이 설레게 됐던 책이에요. 그래서 다 읽고 나서 다음 달에 소개 한번 해드릴 거지만 정말 너무너무 재밌게 읽고 있고 나온 페이지도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그런 책입니다. 지금까지 6월에 읽은 책 소개해드렸는데요. 저는 이제 회사로 출근을 해야 됩니다. 창밖으로만 봐도 날씨가 햇빛도 따뜻하고요. 좀 봄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기분 좋은 출근길을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일상, 이런 봄 날씨 일상 많이 느끼시면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독서 계절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